좋은 아침입니다. 5월 13일 오늘의 이슈 한 번에서 전합니다. 먼저 침해보험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시선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미중 무역 협상이 결국 노딜로 끝났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협상의 실마리를 갖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화 가치가 연일 추락하고 있는데 왜 한국만 유독 두드러지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퇴직연금은 단기 수익률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기사 내용, 최근 핫한 ELS 신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보험인데 치매보험이 엄청나게 이슈가 된 가장 큰 핵심은 아시다시피 경증 치매까지 보장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통상 CDR 척도라고 해서 치매 진단금을 주는 지급 기준에서 3점 이상인 중증 치매는 거의 행동 못하고요. 기억도 대부분 잃어야 받을 수 있는 정도인데 1점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성격이 변하는 정도의 가벼운 치매입니다. 이 부분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이 확대가 되면서 2017년에 비해서 치매보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초회보험료는 67억에서 233억으로 판매 건수는 무려 28만 7천 건에서 55만 3천 건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늘 그렇듯 시장에서는 결국은 구매력은 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은 포화가 되다 보니까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보험사 입장이 바뀌고 있죠. 유병자 시장이 확대된 거라든가 또는 과거에 없었던 다양한 틈새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 그리고 상품 구조가 변하는 것도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무해지 환급형이나 저해지 환급형의 상품들도 한몫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핵심으로 꼽은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약관을 보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때 CDR 척도로만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부 보험사는 CDR 척도에 다양한 그 자료들을 요구한다라는 얘기죠. 경증 치매는 CT나 MRI 같은 뇌 영상 검사 없이 CDR 등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이 뇌영상 검사 결과까지 내야 치매로 인정을 받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CDR은 1점인데 뇌영상 자료상으로는 이상이 없을 때 보험사가 이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핵심은 판매사원의 이제 설명이죠. 소비자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이것이 큰 핵심이 되는 건데, 과거 CI보험을 생각해 보면 되죠. CI보험이 종신보험의 선진 형태죠. 중대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서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사망하기 전에 먼저 치료비를 쓰라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선지급 형태인데, CI보험이 엄청나게 나쁜 보험이 돼버린 가장 큰 이유가 보험사에서 쉽게 교육을 시켰고 그 내용 그대로 소비자한테 전달하고 판매했던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지금 치매보험도 이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하는 우리가 제대로 판매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씁쓸한 얘기지만 보험사가 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교육시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약관 한번 확인해 보고 이 내용을 소비자한테 정확히 전달해야 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3월부터 금감원은 경증 치매 너무 보장 과하고 중복가입도 체크하지 않다 보면 이거 보험 사기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제동을 한번 걸었고, 최근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치매보험 약관의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불안전 판매를 줄이려고 금감원이 손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를 통해서 불안전 판매가 줄어들길 바라고 치매보험을 좀 더 제대로 판매할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약관들을 한번 충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이슈, 결국 계속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고요. 결국 노딜로 끝났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협상 시작하기 전에 미국은 엄포를 놨죠. 중국에서 날라온 보고서에 대해서 열받은 트럼프 정부는 결국 2천억 불에 대해서 관세를 10에서 25% 인상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또 나머지 3,250억 불에 대해서 25% 인상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또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
중국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수출하는 비중과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은 1,500불 수입분에 대해서 분 중에 1,100억 불에 대해서 보복관세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캐파는 결국 400억 불밖에 안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아직도 5,250억 불에 대해서 엄청난 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어떤 원천적인 것들을 지금 손에 쥐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해서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뭐냐? 결국은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일단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나머지 400억 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내용인데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작다 보니까 결국은 효용이 그렇게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는 부분이거든요. 1조 1230억 불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중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국채를 매각하게 되면 당연히 국채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요.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뭐 미국의 그 기업들의 뭐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투자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건 거의 중국의 자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하게 되면 이제 중국 외환 보유국이 엄청나게 이제 급감하는 데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보고요. 가장 핵심으로 꼽는 게 결국은 트럼프가 어떤 지지층으로 가장 기반으로 사용했던 바로 대두 농가들입니다. 이 대두 농가들은 대부분의 수출을 중국 쪽으로 하는데 중국이 이 대두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복관세를 뭐 부여한다거나 또는 수입을 제한한다 그러면 이 대두 농가들의 피해가 엄청나면서 트럼프를 계속 압박할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러한 양상으로 현재 중국이 미국에 대한 이번에 그 노딜 협상에 대해서 이제 그 보복할 그 카드들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여기에 뭐 위안화 환율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 뭐 압박 문제, 뭐 관광을 뭐 잰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압박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다지 카드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분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국이 미국에 대한 이러한 이번 협상에 대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가장 큰 핵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미국은 또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관세를 인하라고 또 압박을 좀 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이 협상이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한국 수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인데 지난번 기사에서도 결국 대중 수출 비중이 25%인 한국 그리고 뭐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세 번째로 높죠. 2등이 베트남이고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에 또 중국이 중간재 무역을 통해서 또 미국에 수출한 비중을 따져보면 결국은 약 5%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수출이 9억 불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한국과 일본은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해결되는 것이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경제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좀 오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국 수출 제품의 43%가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러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인데 사실 미중 무역 협상 부분이 노딜로 끝나면서 타격을 또 받았습니다. 예,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결국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미중 무역 갈등을 벌이고 있는 당사국인 중국도 오름폭이 1.72%에 그쳤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한국은 4% 넘게 올랐거든요. 엄청나게. 결국은 이렇게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핵심은 바로 국내 경제에 대한 좋지 않은 그 전망이다라는 거죠. 먼저 아시다시피 1분기에 마이너스 발표됐고 수출 경기도 좋지 않은 부분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악영향이 한국에 굉장히 클 거라는 것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 시선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결국은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이 무역 협상이 길어질 경우는 1,20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 올 초만 해도 1,130원이었던 게 지금 1,100원 후반대로 갔고 1,200원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환율 문제와 같이 결부되고 있는 증시에 있는 미국인 자금을 같이 보게 되면은 같이 빠지는 거에 대한 또 우려도 이야기를 분명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원화값이 계속 더 떨어지니까 달러 예금에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무려 달러 예금에 1억 불 이상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들어왔죠. 지난번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듯이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 위기에 있을 때는 달러에 대한 이제 어떤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미국은 또 경제가 좋다 보니까 또 달러에 대한 어떤 그 힘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투자 성향들이 커지고 있는데, 이미 과거에 이제 투자해서 좋은 효과를 본 투자자들은 이미 한번 달러장을 꽤 유출했지만 지금 또 최근에 이렇게 또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자금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한 위험을 전문가들이 언급하면서 분할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좋지 않을 경우는 1,200원까지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투자를 조심스럽게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조씩 ELS가 몰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데 ELS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제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이거 떨어지지 않으면 뭐 손해 없고 이 안에 들어오면 조기에 상환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제 지표가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조기 상환이 엄청나게 많이 됐고요. 조기 상환이 잘 되다 보니까 들어왔던 자금들이 롤오버 되면서 다시 재투자되면서 엄청나게 ELS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나온 신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릴레이 찬스형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ELS는 6개월마다 조기 상환 점검을 하는데 이 상품은 한 달에 한 번씩 조기 상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초 가격 대비 75% 밑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연 8.01%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릴레이 찬스형 ELS가 나왔고요. 그리고 뉴 스탁형이라는 게 있는데, 증시가 아무리 떨어져도 이제 일부 부분 원금 보장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10%로 손실폭을 제한하는 상품까지 나오다 보니까 뭐 이게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ELS 시장이 커지고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데 있어서 좋은 상품들을 출시해서 자금을 끌어모으려는 증권사들의 이제 어떤 마케팅이죠. 예, 이런 상품들도 있다라는 기사 내용을 같이 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는데 2018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 1.01%에 불과하다는 뉴스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근데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퇴직연금의 적립금의 90%를 차지하는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 1.56%고요. 실적배당형 상품은 이 중에 10%밖에 안 됐는데
이 실적 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무려 마이너스 3.82%입니다. 이 둘의 평균을 냈더니 1.01%라는 것이죠. 이게 실제 수익률의 내부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이 기사에 헤드라인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꺼내 들은 거고요.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입니다. 물론 퇴직연금 지금 수익률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향후 평가할 부분, 향후 미래에 이제 수익률을 평가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무튼 원리금 비보장형, 실적 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관리의 필요성이 있고 관세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는 사실 핵심으로 꼽은 게 뭐냐면 퇴직연금 가입자 평균 퇴직금 3천만 원 수준이다. 10% 수익을 올려도 3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꾸 중간에 깨진다라는 부분, 중간 정산을 쉽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기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한 주 또 즐겁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소장이었습니다.